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오늘 어딘지 몰랐었죠? 네. 자, 66페이지. 오늘 소득세 부분 나갈 거예요. 자, 분들, 저희가 주로 뭐를 중심으로 공부했냐면,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공부했었거든요. 선생님들,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또 부가와 징수. 이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공부할 게 뭐를 공부할 거냐면 소득세를 공부할 거예요. 소득세.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소득세 나오죠? 경향 보시면 26, 27에는 안 나왔지만 주로 몇 문제 정도 나온다.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할 게 소득세 중에서 74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 배울 건데, 양도소득세 보시면 몇 문제 나오고 있습니까? 6문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배울 게 뭐가 된다? 최소 소득세 6문제에서 7문제를 정도 배우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 한 34쪽밖에 안 돼요, 내용이. 그래서 34쪽에서 6문제, 7문제가 나오니까 얼마나 밀집도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아셨죠? 이건 민법 저리가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잘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소득세를 배울 건데,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자, 이거는 보시면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누구의 소득이라고요? 개인의 소득이라고요. 근데 이런 개인의 소득은 크게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또한 무슨 소득을 구분할 수 있다?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죠? 종합소득의 종류가 이, 배, 사, 근, 연, 기라고 해서. 자, 이는 뭐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배사, 근, 연기에 대해서는 무슨 과세가 된다? 종합과세가 되죠. 입에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무슨 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과세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이렇게 과세가 되는 것을, 자, 무슨 과세한다고요? 분류과세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핵심 키워드 67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무슨 과세돼 있어요? 분류과세돼 있죠. 그래서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구분할 각각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에다 이렇게 분류과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올 건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고요? 분류과세한답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들 보시면 소득세 세율인데요. 여러분들 소득세 세율은, 자, 최소 몇 프로에서 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예요? 40%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고? 6%고 1200만 원 초가 얼마에 대해서는 4600만 원에 대해서는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가냐면 40%까지 가는데,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을 한다? 누진 세율을 한다는 거죠. 그럼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뭐냐면, 자,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자 1,000만 원이면 과세표준 1,000만 원이면 세율은 6%에서 얼마가 되고요? 60만 원 나오죠? 과세표준이 2,000이면 1,200까지는 6% 하고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15% 주게 하면 이거 72만 원, 이거 120만 원 하면 얼마가 되냐면 192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겠지만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세금도 당연히 올라가죠. 하지만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보다 세금이 올라가는 비중이 더 높아.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을 한다? 누진세율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2배 뛰니까 몇 배 뛰고 있어요? 3배 뛰고 있죠.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을 한다? 누진세율을 한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시면 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소득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어 온 소득들인데 저런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어 온 소득들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면 여러분의 근로소득과 여러분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면 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무슨 과세한다? 분류해서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무슨 과세한다고요? 분류 과세한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 임대업자가요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1,000원을 수령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자 소득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아니면 사업 소득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또한 이자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구분되면 어떤 실익이 있는 거지? 자, 생각해보면 우리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다? 이배사 근연기 있었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 저런 이배사 근연기를 구분하는 실익이 뭐가 있냐는 거지. 아니 이게 이자 소득이고 이게 사업 소득이면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종합과세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이자 소득이나 사업 소득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차감해야지만 필요 경비를 차감해야 되지만 이게 뭐가 되지? 이게 소득 금액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한데 노동에 대한 대가 1,000원하고 자본에 대한 대가 1,000원하고 1,000원하고 똑같이 10%씩 과세하는 건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0원을 벌더라도 자본에 대한 대가 1,000원, 즉 이자나 배당에 대한 대가 1,000원하고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1,000원하고 똑같은 비율로 과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자 소득으로 구분이 되면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를 한 푼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은 총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 돼버립니다. 이에 비해서 사업소득이 되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일부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합산되는 소득 금액이 그만큼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마찬가지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게 이자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거하고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결국 같은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이자 소득으로 종합과세가 되면 소득 금액이 커지게 되고 소득 금액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누진세 부담이 더 늘어나겠지. 이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면 소득 금액은 그만큼 작게 잡히게 되고 그만큼 누진 효과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욱더 더 작게 될 수 있겠죠. 아셨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서의 가장 큰 꽃,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돈을 벌었으면 그 돈 본 소득의 종류가 뭐야? 종합소득이야? 퇴직소득이야? 양도소득이야? 종합소득 중에는 이배사 근연기 중 어떤 소득이야?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묻는 문제는 소득세법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무슨 소득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소득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건 뭐야? 여러분, 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관련된 수익은 사업소득이겠지만 이 사람은 임대업이 아닌 임대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자 받는 것은 사업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득이다? 이자 소득이야. 그럼 이자를 받는 게 사업소득이 된 사람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대금업자지. 대금업이 뭐겠어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대금업이잖아요. 우리가 사채업자를 뭐라고 합니까? 고리, 대금업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산화모니 어? 이런 것들 걔네들이 받는 이자 뭐겠어요? 사업소득이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 내죠? 양도소득을 낸다는 편견은 버려야 된다니까. 부동산의 판매가 매매업으로서 사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무슨 소득이겠어? 사업소득이겠지. 근본적으로 어떤 소득을 판단할 때는 이게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이건 무슨 소득으로 구분한다?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거. 그게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이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이나 또는 양도소득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사업성이 있어. 독립적이야. 독립적이고 사업성이 있어. 그러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그 이외의 것은 그 원천별로 뭐가 나올 수 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뭐 거기 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소득세의 과세 대상 한마디로 얘기해 볼래요? 자 소득세의 과세 대상 그게 뭐가 있어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 하나는 무슨 소득이 있다? 양도소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득을 구분하는데 이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고요? 분류 과세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67페이지 밑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을 공부했고요.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소득세 납세무자인데 이런 소득세 납세무자는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 수 있대요. 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와 누구다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회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하고 비거주자는 이러한 누구를 말한다? 거주자 외의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건데 뭐에 따른 기준은 아니다. 국적 또는 뭐 시민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항전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 뭐 구자철 또는 뭐 손흥민 또는 류현진, 추신수 이 대부분은 다 뭐죠? 다 우리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득세법상에서 그들을 대할 때는 취급을 할 때는 그들은 뭘로 처리한다? 비거주자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법의 납세무자는 개인이 지는 거야. 개인이 납세를 지는데 소득세법의 납세무자는 그 거주자로서 누구와 누구다? 개인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는 거.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구분의 시력은 뭐가 있냐면 보시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고 무슨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입에서 비거주자가 되면 어느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알죠? 이 손흥민 선수가 내년에 이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최소 연봉이 한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한대요. 응? 100억 정도로 예상한답니다. 이렇게 뭐 100억이 될지 안 될지는 문제는 뭐 우리가 따질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신경 끄란 말이에요. 왜? 왜? 손흥민은 지금 현재 비거주자이고 그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받는 연봉 등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 와서 어떤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경기를 띄움으로써 국내에서 받는 소득은 뭐 할 수 있다? 과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소득세법의 납세무자는 크게 다시 한번요. 소득세법상의 납세무자는 누구와 누구로 나눌 수 있다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를 하고요. 그 외의 자를 누구로 한다? 비거주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 3개 안 나왔어요. 자, 꼭 기억하세요. 단 국외자산의 양도시에는 (5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그래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는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요? 5년 이상 거주한 자야 된다라는 거. 이것 좀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20분 정도 수업했는데요. 20분 정도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분류과세. 그래서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구분하는데 종합소득은 종합과세 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하는 거고요. 자, 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지는데 이때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거주자로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다? 5년 이상 거주한 자다라는 거. 요거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해외에 국외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있을 텐데 그 인재들을 국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세제상의 혜택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해외에 있는 인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국외 자산을 처분할 때 몇 년간은 납세를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5년간은 납세를 연장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거주자로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다? 5년 이상 거주한 자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자주 나와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합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종합소득의 종류가 이배사, 근연기 있었죠.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소득이 뭐가 있는지 먼저 좀 보고 갈 건데, 자, 페이지 6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 6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소득의 구분 나와 있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 거기 적혀 있다 보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 분류 과세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소득세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항상 제가 강조했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로 같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로 같다는 거 아셨죠?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공부할 건데, 자, 우리는 오늘 뭘 주로 공부할 거냐면 양도소득을 주로 공부할 거예요. 아셨죠? 이 양도소득이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6문제가 나온답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소 6문제고 많게는 이제 7문제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만 알아도 꽈락은 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다다음 주 2번 수업 남았는데 이 2번 수업 동안에만 복습을 잘 하셔도 뭐가 된다? 이거 꽈락은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꼭 공부 못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걱정만 하죠. 그래서 취득세부터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부 복습을 못하셨다면
그러니까 저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놔두고 뭐부터 해라? 오늘 한 것부터 다시 복습 시작하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처음부터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세법은 지방세 따로 국세 따로 공부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건 지금 그대로 무시하고 지금부터 다시 공부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셨죠? 만일 공부를 하신다면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공부할 건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이거 무슨 소득이에요? 네,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예요.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범위인데 자, 괄호 1번 보니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여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거기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좀 보충할게요. 여기 부동산상의 권리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동산상의 권리로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용익물권이 있죠. 예? 자,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지지전이라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선생님, 전세권을 대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응? 전세권을 대여한다는 것. 전세권을 대여한다는 것은 전세권자가 자기가 사용 수익해야 될 권리를 다른 또 타인에게 또 전대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대나 전전대도 무슨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는 임대업으로 보겠다라는 거. 아셨죠? 그런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꼭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나오는데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또는 대여된 것은 이건 무슨 소득으로 보냐면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즉 전세권에 대여는 무슨 소득으로 보지만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로 된 것은 무슨 소득으로 보겠다?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어? 어차피 종합과세가 되는데 사업소득 구분되는 것과 기타 소득 구분되는 것이 무슨 구분의 실익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면 실제 경비를 인정을 하지만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면 총 수익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추정을 해줘요. 제 말 이해하셨죠? 80% 필요 경비를 아니, 추정이 아니라 그냥 의제를 해줍니다. 의제.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어떤 임대 대여 소득이 사업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게 좋아요?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게 좋아요?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는 게 좋죠. 증빙 없어도 80%를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큰 경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따라서 전세권의 설정 대여는 무슨 소득이지만 사업 소득이 임대업이지만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는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 된다. 요것이 우리 시험 문제에 무지막지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시는데 자, 왜 그럴까? 왜 그런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상권의 최단 설정 기간이 원칙적으로 몇 년이죠? 30년. 그럼 결국 이런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설정 대여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소득이죠. 이런 것을 업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업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이때는 무슨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 가장 중요한 게 업이야 아니야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번 돈이 이거를 사업적으로 해서 그럼 이건 무슨 소득이다? 이후 열을 막론하고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사업소득이 아니었을 때, 사업적이 아니었을 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었을 때 기타 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조건 업으로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인데 이렇게 본다면 지상권과 지역권은 분명히 부동산상의 권리가 맞을 건데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이게 사업적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이라 한다면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의 범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런 것들, 동그라미 4번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하여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여해요. 이렇게. 자, 공장재단이 뭐죠? 미래 공장재단이 뭐니? 응? 공장재단이 뭐야? 토지가 있죠. 건물이 있죠. 그 안에 기계가 있죠.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지? 돈이 없지. 돈이 없어. 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와야죠. 근데 그 돈을 빌려올 때 토지를 담보로, 건물을 담보로, 기계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담보 가치가 크지 않잖아요. 이 공장은 이게 하나의 재산이 되었을 때 담보 가치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그 목록을 하나의 것으로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된 재산을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공장재단의 대여는 원칙적으로 뭘로 본다?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의미가 있냐 보면 기계나 차량 등은 뭐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동산이 아닌 것이 공장재단으로서 대여가 된다면 이건 무슨 업으로 보겠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겠다. 그럼 문제, 미니 강의 나와 있지만 문제는 뻔해. 뭐가 뻔하냐? 재단과 분리되어 기계 등을 대여하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겠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그거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결국 저당의 문제입니다. 저당의 문제.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광업권자, 조건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것을 대여로 발생한 소득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미니 강의 보시면 자본적 제출이나 수익적 제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조건으로 받는 분철료는 임대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이에요. 분철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광업권자가 순수하게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건 임대소득이 맞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광업권자가 순수한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를 하되 자기가 광물을 캘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일부 투입을 해요. 자기가 자본적 제출을 일부를 해. 그리고 그 광물로서 일부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한 거야? 순수하게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광물을 채취했죠. 이건 자기가 광업인 소득을 얻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분철료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기계 투입해가지고 내가 내 기계로 투입한 광물을 내가 갖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임대한 게 아니라 자기가 광업을 뭐 한 거야? 광업 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셨죠? 이 분철료는 임대업 사업소득이 아니라 광업인 사업소득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총수익금액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임대료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간주 임대료 있죠. 자,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 차이 좀 알아볼게요.
자, 보세요.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보증금 1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 뭐 기대 이자율이라고 할까? 그냥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12%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보증금 1억을 운영하면, 시장에서 운영하면 연 12%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연 수익이 얼마죠? 연 수입이 1200이죠. 맞죠? 얘는 연 월세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연세 수입이 없죠. 맞죠? 하지만 얘는 얼마의 기대 수익이 있어요? 1200 기대 수익이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지금 서로 같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얘는 월세 수입이다 보니까 뭐를 내야 되고? 과세가 돼야 되고. 얘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대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고 보증금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결국 상대적으로 월세를 많이 받는 사람이 세금에 있어서는 좀 더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집주인들이 또는 건물주인들이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계약서는 전세계약서나 또는 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왜? 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가면 돌려줘야 될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법상 이건 세제상 월세와 보증금 간에 뭐가 있다? 과세상의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렇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보증금에 대한 예상되는 수익, 그 이자 수익을 임대료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임대료인데 무슨 임대료야? 간주 임대료. 왜 간주 임대료인지 알겠죠? 이거 임대료 왜 아니에요? 이거 임대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 수익이 아닌데 임대 수익인 것처럼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임대료? 간주 임대료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업을, 우리의 꿈이 뭐라고요? 임대업이잖아요. 우리의 꿈이 임대업인데 임대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증금만 받아도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보증금만 받아도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보증금만 받아도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대신에 보증금만 받아도 세금이 있는데 월세를 받는 것보단 보증금을 받는 것이 세금이 훨씬 더 싸긴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들어가서 페이지 70페이지 넘어갈게요. 7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 임대료, 간주임대료 있고 보충학세, 간주임대료 계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죠? 자, 이렇게 거기 보충학습에다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6번 비과세, 괄호 6번 비과세, 전답을 작문 생산에 이용하면서 받는 수도 비과세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좀 별표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임대 수입을 비교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임대 수입을 비교하면 뭐가 있고요? 임대료가 있고, 임대료가 있고 간주임대료가 있다. 이건 아시겠죠? 임대료와 간주임대료가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로 간다면,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로 한다면 얘도 뭐가 되고요? 과세가 되고 얘도 과세를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원래 임대 수익 그러면 월 임대료의 합계액뿐만 아니라 간주 임대료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주택이잖아요. 주택인데 이게 1주택일 수 있고요. 다주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일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함인 겁니다. 왜 그럴까? 주택에 대해서는 왜 비과세해야 되지? 임대 수익을? 응? 왜 그럴까? 하면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항상 세금의 부과는 전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금을 높이게 되면 그 세금은 결국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전가가 될 겁니다. 그게 전부가 전가가 될지 전부 조금이 전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건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택에 대한 임대 수익자한테 현실적으로 과세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런 어떤 정책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1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고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건 원칙적으로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과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1주택 여부의 판단은 소유주택수예요. 소유주택수. 그럼들 내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 임대해줘. 과세요, 비과세예요? 예? 과세입니다. 아셨죠? 내가 주택이 하나 있을 때 이게 비과세가 되는 거야. 아니 근데 하나 있는데 어떻게 임대를 주지? 나도 임대 살고 내 주택 임대 주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만 비과세란 말이야. 아셨죠? 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임대 주고 하나 사러? 이건 과세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때 소유주택수를 판단하되 이때는 부부 합산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인지 두 개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부부 합산해서 판단해요. 다만 과세 단위는 개인 단위야. 그러니까는 과세냐 비과세냐 여부는 부부 합산해서 판단하는데 두 개야. 각각 하나씩이니까 두 개야. 그럼 과세를 하되 부부 합산해서 과세하지는 않고 개인별로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셨죠? 과세 비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해서 판단하지만 과세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무슨 단위다? 개인 단위의 과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되지만 예외적으로 이게 고가주택이거나 또는 국외 소재주택일 때는 요거는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포인트 또 써주세요. 분들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이 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 배우게 될 양도소득에서 고가주택이 있는데 이때 고가주택은 어찌됐건 간에 몇 억 초과주택이냐면 9억 초과주택이에요. 몇 억 초과주택이라고요? 9억 초과. 고가주택은 기본 9억 초과해야 돼요. 이때 고가주택이 9억 초과한다고 했을 때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이고요. 양도소득에서 고가주택은 실가 9억 초과주택을 말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임대소득에서는 기준시가 9억이요. 양도소득에서는 실가 9억이라고 하는 거 요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네. 분들 고가주택을 임대하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국외소재주택은 한 채 이하도 과세가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만약 여러 개 주택이 있어요. 다주택자야. 원칙은 다주택 한 개 이상이면 주택은 뭐가 된다?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에 대한 세금은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2천만 원 미만 시에는 이거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라는 거.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총수익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2천만 원 미만이면 이거 뭐 하겠다고요? 비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비우시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이 원칙은 주택에 대한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를 계산 안 해요.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3개 이상이고 and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시에는 이때는 간주임대료를 뭐 하겠다? 적용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주의해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가 1,000이에요.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 1,000입니다. 그럼 이거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구분할 수 있죠. 임대료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죠. 간주임대료는요? 왜 안 해요? 아니? 그렇지. 예? 고가주택이어도 3개 이상 3억 초과해야지만 간주임대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굳이 고가주택 한 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합계액은 3억이 넘어갔어도 주택수가 얼마가 안 된다면 3개가 안 된다면 간주임대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월 임대료는 과세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소득세 종류, 종합소득 중에서 부동산 관련 소득 공부했었고요. 여러분들 요약집 72페이지 보시면 72페이지 보시면 주택 신축 판매업의 범위 있죠? 주택 신축 판매업의 범위 별표해 놓고 요거 주택 신축 판매업의 범위 해 놓고 요거 좀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주택 신축 판매 범위만큼 별표 두시고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지문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보시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양도소득세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